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환경대기과학과에서 학생들에게 기후변화와 여러 가지 이상기후 현상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교수 김백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요, 태풍과 기후변화입니다. 올해 2024년 전 세계 도처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상기후 현상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손꼽을 만한 재난 이슈들을 좀 살펴보면 지난 가을에 미국을 강타했던 허리케인 밀턴과 허리케인 헬렌을 들 수 있습니다. 허리케인 밀턴과 헬렌 연이어서 가을철에 발달한 이 두 가지 태풍으로 인해서 미국이 100조 원이 넘는 피해와 240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고요. 동아시아에서도 이러한 태풍 피해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올해 태풍 피해를 가까스로 이렇게 피해갔지만 우리와 인접한 일본이라든지 대만, 중국 같은 나라들이 거대한 태풍으로 인해서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자, 왜 이렇게 강력한 태풍이 연이어서 출현하고 있을까요? 그 배경에는 기후변화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온도의 상승이 전 세계 도처에 태풍을 강력하게 발달시키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본적으로 태풍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출발해서 이 태풍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기후변화가 어떻게 태풍을 바꿔주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요. 그리고 다양한 보험회사들에서 이러한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해서 재해 모형, CAT 모형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CAT 모형이 최근 들어서 기후변화로 인해 급격히 바뀌고 있는 환경 속에서 태풍을 어떻게 잘 인식하고 재해 피해 산정에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기후변화 시대에 태풍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태풍의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태풍은 적도 지역에서 발생하고요. 그러나 이 적도 지역이라고 해서 위도가 0도인 완벽한 적도 지역에서는 태풍이라는 것이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풍은 강력한 소용돌이이기 때문입니다. 적도 지역에서는 지구의 회전이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는 지역들이 존재하는데요. 그것이 지구상에서 적도 지역이고요. 그 적도 지역을 조금 벗어나서 약 위도 20도에서 30도 사이에서 태풍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위도대로 올라와야지만 지구의 어떤 회전을 소용돌이가 느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거기서 태풍이 발생하게 되는데 태풍이라는 것은 약 반경이 500km에서 1000km 정도 되는 거대한 소용돌이의 구조를 지니고요. 어떤 전선과 같은 한랭전선이라든지 온난전선의 구조를 가지지 않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동그란 형태의 모양을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태풍이 마치 우리가 식당에서 즐겨 먹는 페스트리 빵과 같이 겹겹이 이런 어떤 구름대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태풍이라는 것이 단순히 바람이 세고 그냥 강수가 많이 내리는 이러한 어떤 소용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복잡한 이런 파스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바람의 세기도 태풍의 가장 중심인 태풍의 눈 주위에서 약 반경 50km에서 100km 정도 되는 곳에서 가장 빠른 풍속을 보이게 되고 그 이후로 태풍의 바깥으로 이렇게 갈수록 풍속이 급격히 감소하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구조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태풍의 중심에서 조금만 멀리 떨어져도 풍속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태풍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세계 각국이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태풍의 중심에서 떨어진 곳에 생성되는 최대 풍속이 약 17m/s
바람이 불 때, 그 이상의 바람이 불 때를 태풍이라고 정의하고요. 그러나 세계기상기구에서는 그거보다 좀 더 강력한 바람이 불어야지만 태풍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약 33m, 풍속으로 33m/s의 바람 이상이 불어야 태풍이라고 정의를 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마다 태풍이나 허리케인으로 정의하는 풍속의 기준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태풍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막대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을까요? 예, 쉽게 말해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가 시간당 생산하는 에너지 양이 약 1기가와트 정도 되는데요. 그 기준으로 태풍의 에너지를 계산을 해보면 약 2000기가와트, 1시간에 원자력 발전소가 생산하는 그런 대형 원자력 발전소 한 개가 생산하는 에너지의 약 2000배에 해당하는 강력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그런 소용돌이가 바로 태풍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거대한 에너지가 전부 다 우리에게 강력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돼서 피해로 발전하게 된다면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받게 되겠죠. 그러나 태풍이 발생하고 해상으로 이렇게 전달되면서 태풍이 지닌 대다수의 에너지는 다시 바다에 흡수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풍이 한 열흘 정도 발생부터 쇠퇴까지 평균적으로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에너지를 다 계산을 해보면 히로시마에 우리가 떨어졌던 그런 원자폭탄의 약 2,400개에 달하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소용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풍이 만약에 상륙하는 경우 그 피해가 굉장히 막심한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허리케인 헬렌과 밀턴으로 인해서 약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니 그 피해가 얼마나 막심한지 여러분 상상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태풍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태풍의 어떤 발생 빈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약한 태풍부터 시작해서 강한 태풍이 있겠죠. 그런 약한 태풍부터 강한 태풍 다 이렇게 토탈해서 태풍의 발생 횟수에 대해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계산해 보면 놀랍게도 별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 기후변화 시대에도 약한 태풍과 큰 태풍을 전부 합한 토탈 프리퀀시 자체는 큰 변화가 없지만 우리가 만약에 강한 태풍, 미국으로 따지면 카테고리 5, 우리나라로 따지면 풍속 약 40m/s가 넘어가는 굉장히 강한 태풍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든 대양에서 골고루 이러한 초강력 태풍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태풍들의 경로를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을수록 태풍의 강도가 훨씬 센 태풍을 의미합니다. 자료가 2017년 자료이기 때문에 최신 자료는 아니지만 이 자료만 보더라도 최근 얼마나 강력한 태풍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각 대양마다 가장 강력했던 태풍들의 이름을 적어놨는데요. 인도양과 남태평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2000년대, 2010년 이후에 가장 강력한, 최근에 가장 강력한 태풍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태풍들이 최근 들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 자료를 정리해서 1980년부터 2016년까지 카테고리 1부터 5, 약한 태풍부터 강한 태풍의 발생 경향, 트렌드를 한번 그려보면요. 굉장히 선명하게 카테고리 5의 태풍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약 300%, 400%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00년에 한 번 정도 올 태풍이 지금은 10년에서 20년 사이에 한 번 정도씩 발생하는 그런 빈도로 급격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라서 우리가
보험이라든지 방제 차원에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대비를 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허리케인, 이 지금 보시는 그림은 허리케인 밀턴인데요. 이 밀턴이 카테고리 4에서 계속 세력을 키우다가 미국에 그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카테고리 5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피해를 주었는데요. 이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수온이었습니다. 뒤에 제가 다시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나라 주변과 미국의 그 밀턴이 세력을 키웠던 걸프의 주변의 해수면 온도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수온 하에서 태풍이 상륙하기 직전에 고수온으로 인한 많은 에너지를 공급받고 갑자기 폭발적으로 크기를 키우고 세력을 강하게 만들어내는 급강화 현상이라는 현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어떤 큰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급강화 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케인 헬렌을 보죠. 허리케인 헬렌이 사실은 밀턴보다 더 큰 피해를 줬었는데요. 강도 자체는 밀턴이 더 컸지만 허리케인 헬렌이 피해를 크게 줬던 것은 바로 폭풍해일 때문이었습니다. 허리케인 자체보다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져 가지고 해안가 주변의 다양한 가옥들을 거의 20피트라고 하면은 우리가 한 6m, 5m 내지 6m 되는 엄청난 파도가 해안가를 덮쳐서 큰 피해를 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태풍 피해에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런 어떤 태풍 혼자만의 어떤 역할이 아니라 태풍과 겹치는 폭풍해일 같은 복합적인 재난, 이런 것들, 그리고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태풍으로 인한 송전망이 끊어진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전력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합이 돼서 복합적인 사회재난으로 확장될 때 그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피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피해를 보면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중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바로 태풍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자연재해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강력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태풍이 이렇게 왜 갑자기 강하게 이렇게 발달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가장 좋은 자료는 2006년 우리 태풍 연구의 슈퍼스타죠. 미국의 캐리 엠마뉴엘 교수가 제안한 이론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됩니다. 캐리 엠마뉴엘 교수는 2006년 네이처 논문을 통해서 태풍이 마치 우리가 자동차 속에 들어있는 엔진의 내연기관 같은 우리 열기관이라고 하죠. 열기관과 흡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라는 과학적 이론을 만들어서 태풍의 근본적인 발생 메커니즘과 태풍이 강해지는 원리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드리면 바다가 굉장히 따뜻해질수록 강한 열이 발생하고요. 열은 반드시 따뜻한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기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 하층에서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대기의 온도는 점점 하강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중위도 지역에서는 상공 10km에서의 온도랑 지상의 온도가 거의 한 30도, 40도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온도가 이렇게 하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따뜻한 해수면과 차가운 대기 상층의 공기 덩어리 사이에 열의 흐름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한 열의 흐름이 이동될 때 그 열의 일부가 굉장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태풍의 구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엔진을 생각해 보면 엔진에서 연료를 연소할 때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면서 굉장한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은 다시 피스톤을 누르는 압력으로 전환돼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일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남은 열은 엔진 내 냉각수를 통해서 냉각수가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을 통해서 식혀지면서 배출이 라디에이터 등으로 이렇게 배출이 됩니다. 일부는 우리가 또 그 열을 이용해서 겨울철 자동차에서 난방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내연기관과 흡사 엔진과 비슷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바다가 따뜻하면 따뜻해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런 내연기관과 같은 태풍의 강도가 훨씬 더 세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바다가 따뜻해질수록 더 강력한 태풍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과학자들, 저와 같은 태풍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런 어떤 바닷물 온도 이외에도 바람이라든지 습도라든지 여러 가지 태풍의 강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밝혀낸 바 있지만 그래도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엔 바닷물 온도가 뜨거워지는 것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캐리 엠마뉴엘 교수의 그 연구가 굉장히 히트를 쳤던 그래프가 바로 이건데요. 이 그림인데요.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바닷물 온도가 이렇게 올라갈수록 허리케인의 강도, 세기도 굉장히 크게 강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매년 바닷물 온도가 출렁거리면서 변화하는데요. 그 출렁거리면서 강해졌다, 해수 온도가 높아졌다, 약해졌다 하는 작은 그런 출렁거림마저 이 허리케인의 파워가 따라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수온이 태풍의 강도, 허리케인의 강도에 큰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급강하 태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최근 바닷물 온도의 상승의 어떤 경향을 보면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보다도 중위도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중위도 지역, 북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걸프 오브 멕시코라고 하죠. 요 만처럼 생긴 요 지역, 걸프 오브 멕시코에서 해수면 온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따뜻한 바닷물을 통과함에 따라 태풍의 강도가 이런 식으로 급격히 강력해지는 현상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문제는 이렇게 따뜻하게 데워진 바다를 통하면서 갑자기 강해진 태풍이 바로 내륙으로 상륙하는 이런 구조를 지닌 지역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한반도 지역에 해당되고요. 그것이 바로 이런 어떤 미국의 플로리다 북부 지역 혹은 남부 지역 포함해서 이 지역들이 그런 어떤 극강하 태풍의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에 해당됩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6년에 태풍 차바가 발생했습니다. 태풍 차바가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각인이 된 태풍인데요. 이게 부산에 가면 굉장한 고층 빌딩이 있죠. 마린시티, 해운대 마린시티에 물이 엄청난 폭풍 해일로 인해서 태풍 차바가 유도한 엄청난 폭풍 해일로 인해서 아파트 내부로 이렇게 유입이 됐던 그런 사례였고요. 굉장히 큰 피해를 줬던 그런 태풍이고요. 특히나 이 태풍 차바가 사람들이 태풍 시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10월에 이례적으로 한반도에 상륙을 해서 큰 피해를 줬던 그런 태풍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이 태풍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 동중국해에서 평년에 비해 약 3도 이상 높은 고수온의 바다가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고수온의 바다를 통해서 급강화된 태풍이 전형적으로 한반도에 피해를 준 사례이기 때문에 이 태풍 차바 사례는 앞으로 우리 미래에 다가올 수 있는 굉장한 어떤 고수온으로 인한 태풍 극강화 현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태풍 차바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상륙했던 가장 큰 많은 피해를 줬던 태풍 두 개를 꼽으라면 2002년에 태풍 루사와 2003년에 태풍 매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산 피해가 거의 두 태풍 각각 4조 원, 5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5조 원, 6조 원 정도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그런 재산 피해를 줬던 그런 태풍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태풍들, 태풍 루사, 태풍 매미, 태풍 볼라벤, 태풍 차바, 그리고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태풍 흰남노, 한반도 가장 근처에서 발생한 태풍이었죠. 2022년에 발생했던 태풍 흰남노를 포함해서 이러한 태풍들의 급강하 태풍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반도 주변에 이렇게 펄펄 끓는 뜨거운 수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태풍 급강하 현상이 위험한 현상이고 그것이 한반도 주변의 고수온 현상과 관련이 있는 현상인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닷물 온도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바다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얼마나 빨리 뜨거워지고 있을까요? 우리의 바다가 지금 보시고 계시는 그림처럼 한반도 서쪽에 서해랑 한반도 동쪽에 동해, 특히 동해를 중심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반적인 어떤 해수면 온도 상승의 속도는 최근 100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약 1도 이상, 1.5도 정도 되는 해수면 온도 상승이 있었고요. 이것은 전 세계 평균이 약 0.6도 수온 상승이라고 볼 때 전 지구 평균보다 약 2.5배에서 거의 3배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수온과 더불어 일시적으로 우리가 대기 현상을 이야기를 할 때 여름철 폭염을 이야기하듯이 바다에도 우리 해양학자들 중심으로 바다 폭염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많이들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갑자기 바닷물이 뜨거워지는 바다 폭염 현상의 어떤 발생 빈도 역시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우리의 바다가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의 바다가 뜨거워지고 있을까?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그림은 굉장히 많은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산업혁명 이후부터 시작된 전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이 드디어 올해 1.5도를 훌쩍 뛰어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1.5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1.5도라는 것은 2015년 당시 우리가 파리 기후협약을 통해서 지구온도 최후 저지선, 이 이상으로는 지구온도 상승을 절대 지구온도 상승을 이 선에서는 무조건 막아내자라는 그런 최후 저지선이었는데 올해 그게 드디어 뚫렸습니다.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였던 약 1년 동안의 평균 온도 상승을 보면 약 1.63도에 육박해서 파리 기후협약에서 전 인류가 약속했던 그 기준을 안타깝게도 벌써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예, 굉장히 급격한 온도 상승이고요. 그런데 이게 순수히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오해를 하실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1.63도의 상승은 지구온난화의 영향도 있지만 2023년부터 발달한 급격한 엘니뇨의 영향도 굉장히 컸었고요. 또 11년 주기로 태양의 흑점 활동으로 인해서 태양의 세기가 강해졌다 약해졌다 하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또 겹쳤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태양 흑점 활동이라든지 어떤 자연스러운 바닷물의 오르락 내리락 하는 현상인 엘니뇨, 라니냐 이런 현상들은 지구온난화랑은 기본적으로 무관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2024년에 뜨거운 바다는, 뜨거운 여름은 기본적으로 지구온난화와 자연변동의 합작품,
뭐 사람의 인생으로 따지면 한 번씩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삼재에 든다고 하죠. 그런 어떤 삼재와 같은 그런 현상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갑자기 2023년에 잠잠하던 온도가 엄청난 폭으로 마지막 구간에서 이렇게 뛰어오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쳤던 것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쭉 지구 온도가 상승하는 추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1.5도를 넘어섰다라고 우리가 확언하기에는 조금은 이른 상태지만 이 추세로 가다가는 2030년 이내에 1.5도를 확실하게 추세적으로 넘을 거라는 이야기들을 과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올해 이러한 추세 속에서 가장 뜨거웠던 바다가 어디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그림이 지금 2024년 몇 달 전이죠. 9월 17일 날 바닷물 온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온도는 아니고 우리가 어노말리, 편차라고 하죠. 기후값에서 얼마나 온도 상승이 있었나 이 시점에 온도 상승 편차를 그린 그림인데요. 편차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전 세계에서 한반도 주변 그리고 일본 주변 우리 쿠로시오 해류가 흘러가고 있는 그 지역이 온도 상승 폭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여러 가지 극단적인 재해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줬던 허리케인과 태풍이 바로 이러한 가장 뜨거운 지역에서 발생했다라는 점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그냥 단순히 기후변화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우리나라 주변의 바닷물 온도가 너무 충격적으로 뜨거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름철 가장 직접적인 피해는 수산업이었습니다. 우리의 바다에서 31도가 넘어가는 고수온이 목격되기도 하였고요. 그로 인해서 물고기 1억 마리 이상의 양식장 물고기가 폐사하는 그런 일도 일어났고요. 또 이렇게 뜨거운 그 열기로 인해서 이것이 증발하면서 밤에도 우리 기온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 한반도의 여름밤을 뜨겁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열대야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열기가 구름을 만들어내서 잘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올해 40일이 넘는 최장 열대야 기록도 갱신하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 우리가 태풍을 겪지 않았던 것은 정말로 하늘이 도왔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중에 강력한 슈퍼 태풍에 대한 대비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이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그 제주대 문일주 교수님 연구팀에서 태풍에 관한 결과를 태풍 강도가 우리나라 주변에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출판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제가 태풍의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것은 국제적인 어떤 전반적인 그런 경향성을 얘기한 것이고요. 중요한 건 우리나라겠죠. 우리나라가 정말로 강한 태풍이 증가하는가라는 것을 이 연구에서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전반적인 태풍의 발생 빈도 자체는 감소하다가 최근에 증가하는 이런 경향을 보여서 뚜렷한 어떤 추세가 없는 반면에 강력한 태풍의 피크 인텐시티, 풍속 기준으로 최대 풍속을 가지고 계산을 해본 피크 인텐시티를 살펴보면 2000년대 이후에 확실하게 뚜렷이 증가하고 있고, 그러한 어떤 피크 인텐시티가 나타나는 지역이 또 우리는 서해상을 통과하는 태풍들에서 많이 발견된다는 점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이제 수도권이 위치하고 있는 이러한 서해상으로 태풍의 경로들이 고수온으로 인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피해, 보험업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에 도달했던 가장 강력한 태풍 루사와 태풍 매미를 보면 그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1강수량 기록이
태풍 루사 같은 경우에 870mm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1년 동안 연간 강수량 기록, 그 평균 기록은 대부분 한 1200mm 정도 되는데 하루에 870mm가 내렸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고요. 태풍 매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연이어 2002년, 2003년 가장 강력한 태풍들이 고수온 현상과 결부돼서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태풍에 대한 경각심도 이때 가장 강력했고요. 최근 일어나고 있는 태풍들은 물론 많은 피해들을 주고 있지만 태풍 루사랑 태풍 매미만큼의 피해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태풍 루사랑 매미급의 강력한 태풍들이 계속 발생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태풍에 대비하는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재난문자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를 대비하는 그런 어떤 기술들도 발전함에 인해서 이런 어떤 피해액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좀 더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뭐 구조물들이 가격이 상승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피해에 대응하는 능력이 조금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태풍을 고려를 할 때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보통 이제 뭐 피해를 산정할 때 풍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태풍 반경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졌냐에 따라서 풍속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로 피해를 산정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러한 풍속보다도 점점 상승하고 있는 해수면 상승과 점점 증가하고 있는 파도에 의해서 증가하고 있는 해일의 극값이 경신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과 또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해수면이 간조와 만조 시기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바뀌고 있는데요. 우리가 백중살이라고 하는 1년 중 가장 해수면 고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달의 인력으로 인해서 높아지는 그 시기랑 태풍이 맞닥뜨렸을 때는 아주 강력한 피해가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한 그런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2020년에 발생한 태풍 마이삭이었는데요. 태풍 집중호우 백중사리가 그런 겹친 그런 거대한 태풍이었고요. 앞으로 이제 미래에 우리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한 태풍 발생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미래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태풍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아직 태풍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태풍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들이 대부분 실제 태풍보다 강도를 굉장히 약하게 모의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태풍을 모의를 할 때 시뮬레이션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컴퓨팅 리소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해상도로 고해상도가 아닌 저해상도로 태풍을 시뮬레이션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 예측 결과가 사실상 태풍을 과소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모델링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미래의 태풍 강도 변화를 예상하기 굉장히 힘들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간접적으로 태풍을 직접 모의하기보다는 이런 어떤 코덱스와 같은 실험들을 통해서 태풍이 간접적으로 태풍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예를 들어 상대 와도라든지 소용돌이도, 상대 소용돌이도, 그러니까 얼마나 저기압성 소용돌이도가 미래 시나리오에 따라 증가할 것인지, 그리고 바닷물 온도, 해수면 온도가 얼마나 미래로 갈수록 뜨거워질 것인지, 그리고 연직 바람 시어라고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요. 이런 연직 바람 시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이 얼마나 세지냐 약해지냐, 그리고 상층으로 갈수록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부냐 약하게 부냐인데요. 이런 어떤 태풍이 연직 바람 시어, 우리 과학자들은 잘 이해하고 있는 사실인데 연직 바람 시어, 바람의 강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태풍이라는 걸 팽이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하나의 어떤 축을 가지고 이렇게 도는 그런 소용돌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상층에서 바람이 세게 불면 쉽게 팽이가 이렇게 쓰러지겠죠. 그래서 바람이 약하면 약할수록 강력한 태풍이 세력을 잃지 않고 한반도 쪽으로 직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우리가
좀 더 태풍을 직접적으로 미래를 알기는 좀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런 어떤 태풍의 조건을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후 조건, 환경 조건에 주목해서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래로 갈수록 우리나라 주변이 소용돌이라든지 해수면 온도라든지 연직 바람 시효 같은 것들을 살펴볼 때 강한 태풍이 보다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료가 조금 깨졌는데요. 지금 태풍 예측 모델링에 있어서 현재 문제점이 태풍을 너무 약하게 시뮬레이션 한다라는 건데요.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 딱 두 가지 선만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 NHC라고 표현된 회색 선이 실제 허리케인이 왔을 때 아이다, 이안, 마이클, 하비가 왔을 때 그 내셔널 허리케인 센터에서 관측 그 태풍의 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태풍이 점점 센 태풍으로 발달했다라는 그런 정보를 주고 있고요. 여기서 검은 실선과 검은 점선을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요. 이 두 개가 현재 모델들이 현재 기술 수준에서 이 허리케인을 시뮬레이션하는 능력이라고 봐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리케인 시뮬레이션에서의 갭이 실제 태풍의 강도와 우리 기상학자들이 모의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태풍의 갭이 이 정도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큰 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다 같은 경우에 최대 강도가 970 정도에서 머물렀던 모델에서는 970에서 머물렀던 반면에 내셔널 허리케인 센터에서 관측한 강도는 930에 육박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태풍을 강하게 모의를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태풍의 강도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예측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여러 가지 경험적인 방법들을 많이 도입해서 제 모델, CAT 모델 같은 데서는 사용합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보다는 오히려 통계적인 방법이 더 실제 관측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라는 그런 원리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최근에 제 연구인데요. 제가 많은 다른 국제 과학자들과 함께 왜 도대체 이렇게 허리케인이 실제보다 약하게 모의되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들을 수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태풍이 강력하게 발생할 때 파도가 많이 치겠죠. 그 파도가 치면서 파도가 깨지면서 만들어지는 씨 스프레이라고 하는 이 해상 분무의 효과가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고려하지 않은 게 이러한 태풍의 강도를 약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러한 해상 분무의 태풍에 대한 역할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 연구도 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 그림을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이런 어떤 해상 분무, 스프레이 효과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태풍의 구조가 이러한 스프레이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태풍을 만들어줄 수 있어서 우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태풍 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돌파구를 좀 국제 학계에서 태풍 연구하는 학계에서 좀 돌파구를 찾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커브로 돌아와 보시면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커브가 저희 연구팀에서 태풍 시뮬레이션을 할 때 해상 분무 효과를 고려를 했을 때 결과입니다. 보시면 NHC 허리케인 센터의 태풍 강도와 상당히 많이 그래도 따라가는 형태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러한 해상 분무, 태풍의 어떤 물리 과정을 좀 더 자세히 고려해서 태풍 연구를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어떤 태풍의 강도를 경험적인 어떤 통계 모델에 기반하지 않고 물리적인 역학적인 어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강도라든지 허리케인 로스를 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태풍의 리스크를 미래에 정량화하는 데는 굉장한 문제점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에서 개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학계에서도 지금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형 제 모델을 만들고 이미 개발한 바 있고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제 모델에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태풍을 통계적으로 과거에 발생했던 태풍의 통계치들을 보고 태풍을 제네시스 발생시키는 그런 모듈이 필요하고요. 또 발생된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트랙을 따라서 통계적으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태풍의 이벤트들을 많이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어떤 모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통계적으로 수렴되는 여러 가지 피해 산정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델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트랙을 따라서 얼마만큼의 피해를 주는지를 산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태풍의 눈을 중심으로 해 아까 풍속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했는데요. 그런 어떤 풍속에 대한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델들을 잘 결합을 해서 특정 지역에 얼마나 피해가 발생하는지를 산정하는 게 CAT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존하고 있는 CAT 모델이 우리가 많이 활용되고는 있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CAT 모델이 과거에 발생했던 태풍들의 통계치를 가지고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미래고요. 그리고 현재 해수면 온도가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CAT 모델들이 RMS, 무디스에서 개발한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 같은 것들인데요. 그런 그 CAT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 통계치 자체가 최근 들어서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역대급의 그런 고수온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태풍들에 대한 리스크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데이터베이스, 태풍의 데이터베이스의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어떤 CAT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대로 미래 기후에서 이런 어떤 태풍을 발생을 예측하려면 기본적으로 시나리오가 필요하겠죠. 미래에 우리가 탄소를 얼마나 고배출할 건지 아니면 저배출할 건지에 따라서 지구 온도가 얼마나 상승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시나리오가 필요하고요. 이런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면 온도가 얼마나 상승할 것인지를 또 이렇게 정밀하게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SST 1 2.6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이 달성하는 경우 앞으로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는 이 선에서 거의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시레벨 라이즈죠. 거의 해수면 상승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요. 만약에 8.5 시나리오, 우리가 고배출 시나리오라고 하죠. 이산화탄소를 펑펑 쓰는 미래에서는 해수면 상승이 매우 급격하게 진행되고 해수면 온도도 마찬가지로 고배출 시나리오에서는 4도에서 5도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상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시나리오들이 지금 보시면 너무나 저해상도입니다. 요 사각형 박스 하나하나가 거의 한 50kg 정도 박스인데요. 이러한 저해상도 시나리오에서는 태풍을 제대로 우리가 모사해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고해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역학적 다운스케일링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해상분무와 같은 태풍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물리 과정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점점 컴퓨팅 리소스도 좋아지고 물리 과정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한다면 우리가 미래 리스크를 산정하는데 더 이상 통계 모델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물리 기반의 어떤 리스크 산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진보된 최신 태풍 리스크 모델의 예를 하나만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닉민 교수가 만든 태풍 리스크 모델인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태풍의 제네시스라든지 트랙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을 기존의 프레임을 따라가지만
기후변화 시나리오, 글로벌 클라이밋을 반영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과거의 태풍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된 리스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히스토리컬한 어떤 DB를 좀 배제하고 현재 기후 요인들,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로 제네시스라든지 인텐시티를 추정해서 미래 기후 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프레임으로 현재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요약해 보면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고 이것은 특히 약한 태풍보다는 강한 태풍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에 강력한 태풍들이 왔던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러한 태풍들이 무서운 것이 한반도 주변의 고수온화로 인해서 갑자기 급강화되는 태풍이 증가한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극강한 태풍을 잘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해상 분무 효과와 같은 태풍의 물리과정 연구가 아주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태풍이 사실 바람으로 인한 피해도 중요하지만 집중호우라든지 해일과 같은 복합재해 형태로 발생하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전망에서는 기존 태풍 예측 모델이 다양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지만 학계에서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태풍 예측과 같은 새로운 돌파구들 그리고 물리과정의 최신화 같은 다양한 혁신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미래의 태풍을 예측을 할 때 물리 기반의 새로운 태풍 리스크 평가 모델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뉴스만 보면 신문을 보기만 하면 늘 접하는 소식 100년 만에 폭염, 100년 만에 집중호우, 수백 년 만에 태풍, 슈퍼 태풍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흔하게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100년 만에 태풍, 100년 만에 폭염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매년 이런 소식을 접할 수가 있을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기후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어떤 통계치들이 무용지물이 돼버릴 정도로 급격하게 이상기후 현상들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의존하지 않고 최신 과학적인 결과들과 재해에 대한 굉장한 고려를 통해서 재해의 강도에 대한 심각한 고려를 통해서 이러한 어떤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슈퍼 재해에 대해 대비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